시간이 없어!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쫓았죠. 그 거대한 사람이 그토록 흔들리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 왜 그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절박했을까? 그리고 왜 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회장님의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한마디만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시간이 없어! 그 절박한 외침이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운전기사 정장을 입으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검은색 양복이 몸에 어색하게 맞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자리한 작은 붉은 점이었어요. 동전 크기만 한 그 점을 가리기 위해 소매를 단단히 내려 당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점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이들은 빨간 점박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긴 소매를 입고 절대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어머니는 늘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아, 우리 아들은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27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 좋은 일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빚더미에 앉은 우리 집의 현실만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인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 이 자리를 얻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것과 싸워야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많았고 운전 경력이 훨씬 풍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면접에서 회장님이 직접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자네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다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순수함이 있어.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과연 제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새 저를 괴롭혔거든요. 첫 출근날 아침 회사 앞에 서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높고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세련되게 걸어가는 그들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어색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신 강민호 상무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이 범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그분의 시선 속에는 뭔가 탐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군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상무님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운전기사가 회장님의 개인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를 보니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직원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특히 상무님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첫 운전을 앞두고 저는 차량 점검을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엔진 상태, 브레이크, 각종 안전장치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했어요. 회장님의 소중한 안전이 온전히 제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준비되었나? 회장님이 뒷좌석에 앉으시며 부드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셨어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가끔 멍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저는 백미러로 회장님의 모습을 살짝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가끔 작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안전하게 차를 몰았어요. 급출발이나 급정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충분히 줄였습니다. 차선 변경도 여유를 두고 했어요. 회장님께서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건 손목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소매가 올라갈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라도 회장님께서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어드릴 때 회장님이 저를 잠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 속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고생했네. 내일도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회사 안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회장님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새로운 운전기사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저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에게 첫 출근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준아, 어머니가 항상 말했잖니. 우리 아들은 특별한 아이라고.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그저 아들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회장님은 왜 저를 그런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순간들을 되돌려 생각했어요. 회장님의 온화한 미소, 상무님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제게 향하는 그 의미심장한 눈빛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혼란스러운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첫 출근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회장님을 모시며 저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왼쪽 손목의 붉은 점만큼은 더욱 조심스럽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차문을 열어드릴 때나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 시선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장님을 모시고 중요한 미팅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볕이 무척 뜨거운 날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운전석 쪽으로는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어서 정장 재킷을 입고 운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네.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 목소리에도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더욱 지쳐 보이셨거든요. 네, 회장님.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자네가 운전하기 힘들 텐데 괜찮나? 그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운전기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어요. 붉은 신호등이 켜지자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운전석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강한 햇볕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워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재킷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팔에 닿으니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정말 더위가 심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회장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핸들을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왼쪽 손목에 붉은 점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요. 동전만 한 크기의 그 점이 햇볕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급하게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미러 속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잠깐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위험 있는 음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떨림 속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뭔가... 아니야. 회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계셨는데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차를 출발시킬 수 없었어요. 뒷차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회장님께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시나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자 회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드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충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운전해.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제 손목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그 작은 점 하나가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분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어떤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하준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간절하고 더 애틋한 음성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점 언제부터 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제 손목의 점에 대해 묻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회장님이 그 말을 천천히 되뇌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무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나요? 병원에 가시는 게 아니다. 병원은 안 된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팅 장소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백미러를 통해 느껴지는 그분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어드릴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제 손목을 한 번 더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 속에는 확신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싶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준 씨, 조금만 기다려줘. 미팅이 끝나면 할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미팅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손목의 점을 보고 그렇게 놀라신 걸까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운전기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 외모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님의 그 시선이 분노나 실망과는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는 뭔가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회장님이 미팅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셨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고했네, 하준 씨.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차 안에서 하자. 회장님이 차에 타시자 저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을 시동 걸지 않은 채로 기다렸어요. 차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회장님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준 씨, 혹시 어머니께서 자네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 가족사에 대해 묻는 걸까요? 아버지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그 순간 회장님의 몸이 크게 떨렸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회장님이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아버지를 아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는 게 아니라 찾고 있었다네.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찾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그날의 충격은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를 찾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제 손목에 붉은 점이 그 단서가 된다는 것. 모든 게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뭔가 확신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회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흘 전 제 손목에 붉은 점을 보신 후부터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운전기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특별한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셨습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준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겠나?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넓고 격조 높은 공간이었는데 벽면 가득 걸린 가족 사진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특히 젊은 남성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 편하게.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걸까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하준 씨, 자네를 믿어도 되겠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고맙다네. 그런데 내가 부탁할 일은 단순한 운전 업무가 아니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니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보게.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강민호 상무님이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들이었어요. 어두운 곳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 둘째 아들의 뒷거래 현장들이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민호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네. 이사회에서 나를 축출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이 있다네. 민호의 움직임을 지켜봐 달라. 저요? 하지만 저는 그냥 운전기사인데. 아니야. 자네는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야.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자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나는 자네를 믿고 싶다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저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민호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내는 거야. 운전기사라는 신분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회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민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시내 호텔에서 누군가와 만난다네. 자네가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호의 편을 들고 있어.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으니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힘드실지 짐작이 갔어요. 회장님,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민호가 알아채면. 괜찮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지만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네, 하준 씨.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저는 운전기사 업무와 함께 회장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회장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강민호 상무님이 시내 호텔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호텔 로비에서 대기했어요. 오후 8시쯤 상무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었거든요. 둘은 호텔 레스토랑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이사가 물어봤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곧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상무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경영권은? 당연히 제가 맡아야죠. 형은 능력이 없고 아버지는 이제 판단력을 잃었으니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회사를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었거든요. 운전기사는 어때? 새로운 놈 말이야. 이사가 갑자기 저에 대해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골 출신 순진한 놈이죠. 아버지가 왜 그런 놈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무님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헤어지기 전에 상무님이 이사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돈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했어요.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시 그렇군. 민호가 이사들을 매수하고 있었어.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괜찮다네. 자네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준 씨, 자네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돈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께서 좋은 분이시라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더욱 고맙다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회사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회장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었는데 회장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뭔가 달라진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회사에서 좋은 일 있나? 네, 어머니.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늘 말했잖니. 우리 아들은 특별한 아이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정말로 저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회장님을 끝까지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돈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전기사로서의 진정한 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장님의 비밀 임무를 수행했어요. 강민호 상무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고 상무님의 부정행위는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늘 긴장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러주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준 씨, 자네 덕분에 민호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 정말 고맙다네.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속고만 살았을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준 씨,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도와준 사람은 자네뿐이었어.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회장님을 도와드리며 진정한 의리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유혹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회장님의 비밀 임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매일 강민호 상무님의 행동을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도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대해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시곤 했거든요. 그날 오후 상무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하준 씨, 잠시 시간 있나요? 예상치 못한 호출에 저는 당황했어요.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들킨 걸까요? 네, 상무님. 커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죠. 상무님은 저를 회사 근처 고급 카페로 데려가셨어요. 평소라면 절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무님이 조용한 구석자리를 선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미소였어요. 하준 씨, 우리 회사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무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천천히 말문을 여셨어요. 하준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상무님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요? 네. 아버지가 더 이상 회사 일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잖아요. 상무님은 제 반응을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하준 씨도 알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회사를 이끌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상무님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하준 씨, 저와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함께 일한다는 게 지금은 아버지의 운전기사지만 저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상무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준 씨 같은 성실한 사람이 제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만 들으면 좋은 제안 같았지만 저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하준 씨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상무님이 갑자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고생하고 계시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걸까요? 제가 하준 씨에게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해요. 상무님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시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죠? 일단 받아보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일단 성금이에요. 하준 씨가 저와 함께 일하기로 하면 매달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상무님의 눈에 기대감이 떠올랐어요. 간단해요.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사회에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하준 씨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판단력을 잃었는지 더 이상 회사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걸 증언해 주시면 돼요. 상무님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것은 분명히 회장님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일인가요? 맞는 일이에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상무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더 위험한 일 아닌가요? 하준 씨도 운전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무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준 씨,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준 씨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상무님이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하준 씨는 평생 그냥 운전기사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라는 건 금방 사라지거든요. 상무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돈은 하준 씨가 가져가세요. 일단 받아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봉투를 들고 카페를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에 든 돈의 무게보다도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돈이면 정말 모든 걱정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도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회장님의 모습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신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상무님의 제안과 회장님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무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무님, 어제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려고요. 오, 그래요? 좋은 소식이겠죠? 죄송하지만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무님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나요? 더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하준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돈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봉투를 들고 회사로 향했어요. 상무님께 돈을 돌려드리고 회장님께는 이 모든 일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상무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정말 아쉽네요, 하준 씨. 죄송합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드리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준 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죠. 상무님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용기를 끌어냈어요. 상무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상무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죠? 이사들과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일 말이에요. 그 순간 상무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준 씨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저는 회장님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무님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회장님께 모든 일을 보고드렸을 때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네, 하준 씨.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상무님의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무님이 저에게 뇌물을 주려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다 보니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준아, 어머니가 늘 말했잖니.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너는 정말 올바른 아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큰 돈을 포기했지만 제가 지킨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바로 신의와 의리였어요. 그 절망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민호 상무님의 뇌물을 거절하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상무님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상무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하며 조금씩 증거들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고 계셨습니다. 가끔 고맙다네, 하준 씨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운전기사가 이렇게 중요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보람찼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걱정되는 일도 있었어요. 회장님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가끔씩 깜빡하시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약속 시간을 헷갈리신다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 운전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리시기도 했고 제 이름을 부르실 때도 한참을 머뭇거리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토록 위험 있고 똑똑하신 분이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꼭 성공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무님의 비자금 장부를 찾는 것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이사들과의 뒷거래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회장님을 모시러 갔을 때였어요. 회장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뭔가 멍하니 공허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출발하시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준입니다, 회장님. 운전기사 하준이요. 하준? 하준이라고요? 회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한 달 넘게 회장님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하준입니다. 한 달이라고요? 그럴 리가. 회장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김 기사가 운전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 기사는 어디 갔나요? 김 기사는 제가 오기 전에 회장님 운전을 담당했던 분이었어요. 벌써 2달 전에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왔습니다. 은퇴했다고요? 언제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치매가 갑자기 악화되신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제 제가 상무님 이야기를 드린 것 기억하세요? 상무님? 무슨 이야기요? 비리조사 말씀이에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비리조사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회장님이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민호 상무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무님이 저를 보시더니 차갑게 웃으셨어요. 아, 운전기사입니다. 새로운 기사예요. 새로운 기사라고?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께서 깜빡하신 것 같네요. 상무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기사님, 아버지 상태가 이런 날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투에서 저는 느꼈어요. 상무님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상무님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 저를 기억 못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회장님과 나눴던 대화들, 함께 계획했던 일들, 저에 대한 신뢰. 모든 게 회장님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회장님이 더욱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상무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사님, 일단 오늘은 쉬세요. 아버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당황시키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계속 우기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리실 수가 있는 건가요?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싶었어요. 사람의 기억을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뭘 말씀드려도 믿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기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혼란스러워하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의 차가운 미소도요. 혹시 이것도 상무님의 계획 중 하나였을까요? 회장님의 치매가 악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같은 방해꾼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이상 저는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운전기사로서의 자리도 위태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준 씨,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운전기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장님의 신뢰, 중요한 임무, 그리고 희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요.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보호해드리려던 분도, 지키려던 정의도, 그리고 제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제가 왜 출근을 안 하는지 궁금해 하셨지만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준아, 회사에서 휴가를 준 거니? 네, 어머니. 잠시 쉬는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건데 강민호 상무님이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치매가 심해져서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이상 제가 가진 증거들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저는 후회했어요. 좀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사람의 모든 기억을 순식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앞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회장님이 다시 저를 기억해 주실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회장님이 저를 잊으셨지만 저는 회장님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와 따뜻함을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밤 늦게 강민호 상무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준 씨, 내일 아침에 나와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뭔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어디로 나가면 되나요? 회사 앞 주차장에서 아침 8시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실까? 무슨 중요한 이야기일까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상무님이 검은색 승용차에 타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타시던 회사차가 아니라 개인차 같았어요. 타세요. 조수석에 타니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상무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운전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더니 외곽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무님,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때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아, 제 지인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해졌어요. 왜 지인들까지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는 계속 가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양쪽으로 깊은 계곡이 있는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정말 외진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상무님이 차를 세우셨어요. 내려요. 여기서요? 내려서 이야기합시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뒤에서 온 차에서도 두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준 씨,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상무님이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받아서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 알아요. 호텔에서 제가 이사들이랑 만나는 것도 지켜봤죠?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당신이 모은 자료들, 증거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처음에는 그냥 순진한 운전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킨 거였더군요. 저는 회장님이 부탁하셔서.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당신을 기억도 못하세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뭘 말해도 소용없어요. 상무님이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무님, 이건 좀. 하준 씨, 당신은 재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기사 일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괜한 일에 끼어들었을까요? 두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뒤로 물러섰는데 뒤는 절벽이었어요.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정말로 해치려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비록 저를 기억 못 하시지만 그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안 돼요. 회장님을 지켜야 해요. 저는 옆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 남자가 저를 잡으려 했지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어요. 잡아. 상무님이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어요. 산길로 뛰어내려가면서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뛰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회장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났거든요. 한참을 뛰어서 마을길에 나왔어요. 마침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서 시내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트럭 기사님이 저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태워주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옷도 다 찢어져 있고 손이랑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상무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구나. 회장님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제가 낮은 신분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도 끝까지 그분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상무님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회장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운전기사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이 바로 모든 걸 잃을 뻔한 날이었어요. 상무님한테서 도망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서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상무님이 또 저를 해치려고 할까 봐서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태인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놓고 이사회가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상무님이 이사회를 소집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급하게 회사 쪽 소식을 알아보니까 상무님이 회장님의 치매를 이유로 경영권을 넘겨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오늘 당장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숨어만 있었거든요. 회장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상무님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소식이었어요. 회장님이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신다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서명이 필요한 안건들이 있어서 치매가 있으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와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 이건 기회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생각이 스쳤어요. 회장님이 회사에 오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상무님 쪽에서 저를 찾고 있을 테니까 함부로 회사에 나타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이미 해고된 상태였거든요. 출입카드도 회수당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운전기사에 불과하지만 회장님의 정의를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는 1시쯤에 회사 근처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아마 상무님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회사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아는 경비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김경비님이었는데 평소에 저랑 인사도 자주 나누고 그런 분이었어요. 김경비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씀드렸어요. 하준 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상황이 좀...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 김경비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주변을 살피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준 씨, 지금 회사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상무님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보이면 바로 신고하라고 했어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속고 계신 거예요. 김경비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지금 이사회실 옆 대기실에 계세요. 이사회가 시작되면 서명하러 들어가실 예정이에요. 대기실이요? 네, 치매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된다고 해서 조용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병인 분도 함께 계시고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대기실이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회장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경비님, 부탁이에요. 제가 회장님께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경비님이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부탁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준 씨, 이거 잘못되면 저도 큰일 나요. 제가 몰래 올려보내준 게 들키면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위한 일이에요. 상무님이 회장님을 속이고 있어요.
김경빈 님이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하준 씨 평소 모습을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들키면 저도 당신도 큰일 나요. 김경빈님 덕분에 저는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혹시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20층 대기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간병인분은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회장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회장님, 조용히 불러드렸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를 보셨는데 역시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회장님, 저는 하준이에요. 운전기사였던 하준이요. 아, 누구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으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회장님,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꼭 보셔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상무님의 비자금 장부와 증거 자료들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목숨을 걸고 모은 소중한 증거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상무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회장님이 저한테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서류를 보시는데 눈빛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뭔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민호가? 네, 맞아요. 상무님이 몰래 이사들한테 뇌물을 주고 회사 돈도 빼돌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지금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해요. 상무님이 회장님의 치매를 이용해서요. 회장님이 갑자기 손을 떨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회장님, 이사회에 들어가셔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무님이 누군지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이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상무님의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님,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회장님이 들어가시면 제가 바로 따라 들어갈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회장님이 서류를 꼭 쥐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준이에요, 회장님. 하준이. 고마워요. 회장님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회장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저는 운전기사였지만 회장님의 정의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회장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이 이사회실로 들어가시고 몇 분 후 저도 용기를 내서 문 앞으로 갔어요.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할 때였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사회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회장님과 상무님 그리고 이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가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냥 운전기사인데.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상무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버지의 상태로는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하실 수 없습니다. 치매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을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따라서 제가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이사회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도 상무님도 이사들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상무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저는 최하준입니다.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비자금 장부와 증거 자료들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뭔데? 한 이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상무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그리고 이사님들께 뇌물을 준 기록도 있어요.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상무님이 당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비자금 장부예요. 그리고 이건 호텔에서 이사님들과 만난 기록이에요. 이사들이 자료를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상무님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안 나가요. 회장님이 속고 계신다고요. 무슨 헛소리야. 상무님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놓으세요. 저는 운전기사지만 거짓말은 못 참아요. 운전기사 주제에 뭘 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어요. 네, 맞아요. 저는 운전기사예요. 하지만 회장님을 정말 존경해요. 이사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저한테 정의로운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의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네, 회장님. 정말 민호가 그런 일을? 네, 맞아요. 상무님이 회장님을 속였어요. 상무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회장님은 치매가 있으셔도 마음은 깨끗하세요. 상무님처럼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사들이 서류를 다 보고 나서 말했어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회계장부랑 비교해 봐야겠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큰일이에요. 상무님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냥 운전기사인데요. 그때 저는 정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는 운전기사예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상무님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속고 계신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하준아, 정말 고마워. 회장님, 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속고 있었을 거야.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회장님이 상무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아버지, 하준이는 운전기사지만 정직해.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사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상무님의 경영권 승계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어요. 상무님이 주저앉으면서 말했어요. 이럴 리가.
저는 회장님께 다가가서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정의가 이겼어요. 응, 정의가 이겼구나. 하준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사회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비록 제가 운전기사였지만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회장님의 가르침이 정말 맞았어요. 정의와 의리가 더 소중한 거였어요. 그때가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상무님의 비리가 폭로되고 난 후였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상무님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이제 최종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일어나셨어요. 치매 때문에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사회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상무님의 음모도 막았고 회장님도 진실을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이 서명을 하려고 펜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저를 보셨어요. 하준아, 이리 와봐. 네, 회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내 운전기사였구나. 네, 그랬어요. 회장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손을 보여줘. 손이요? 응, 손목을 보여줘.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러자 제 손목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점이었거든요. 회장님이 그 점을 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정말.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제 손목을 만져보셨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준아, 정말 너구나. 회장님? 내 손자, 내 친손자구나.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자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준아, 내가 내 큰아들의 아들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손자란다. 그럴 리가.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너는 행방불명됐어. 그때 너는 겨우 3살이었지.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기사로 온 첫날 내 손목에 그 점을 봤어. 그때부터 알아봤단다. 정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부탁한 거야. 민호를 감시하라고 말이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회장님이 저를 응,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시험을 해본 거야. 시험이요? 내가 정말 내 핏줄인지 그리고 돈에 눈이 멀지 않는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너한테 뇌물을 줄 때 너는 거절했지? 네.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 바로 그거야. 돈보다 의리를 택한 거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하준아, 내가 치매에 걸린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 내가 사라지기 전에 너를 지켜줄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 회장님, 그래서 너한테 그 일을 맡긴 거야. 내가 정의로운 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미안해, 하준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말이야.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준 씨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친손자예요. 상무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인데요. 회장님이 상무님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는 내 둘째 아들이지. 하지만 내가 한 일들을 보면 아버지,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준아, 내가 혈육인지는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응, 혈육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저는 그냥 회장님이 좋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의리지. 회장님이 이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제 후계자입니다. 후계자요? 네, 하준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운전기사인데요. 운전기사였지만 이제는 다르지. 내가 보여준 의리와 정의감이면 충분해. 그날 이사회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들을 배웠어요. 혈육보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건 의리라는 것을요. 회장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저를 잊어버리셨을 때 정말 슬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시험하고 보호하기 위한 회장님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상무님은 결국 회사에서 퇴출되었고 관련된 이사들도 모두 사임했어요. 경찰 조사도 받으셨고요. 저는 아직도 꿈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운전기사였는데 갑자기 회장님의 손자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정말로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더라고요. 30년 전에 실종됐던 그 아이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날 아침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준아, 이리 와 앉아봐. 회장님의 서재에 들어가니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 어색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내 아버지 물건들이야.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를 열어보니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쓴 일기장도 있었고요.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사랑했지.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린 저를 안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사라졌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온 나라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거든. 할아버지. 그런데 내가 운전기사로 온 첫날, 내 손목에 그 점을 보고 깜짝 놀랐어. 혹시나 해서 내 행동을 지켜봤는데, 회장님이 잠깐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 돈에 욕심이 없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저를 시험하신 거였죠? 그래, 미안해.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 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그리고 돈에 눈이 멀지 않는 아이인지 말이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너는 자유야. 그날 오후에 회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셨어요. 강태인 재단을 새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사장으로 저를 임명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단이요? 응,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일을 좋아할 것 같아서 정말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재단 이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그리고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가요? 따뜻한 마음이지. 그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며칠 후에 재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어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김경비 님이 계시더라고요. 김경비 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하준 씨. 아니, 이사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사장님이라니요. 그냥 하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김경비 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사장님을 도와드린 게 참 잘한 일이었네요. 정말 고마웠어요. 김경비 님 도움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재단에서 하는 일은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예전 생각이 났어요. 운전기사로 일하던 때 말이에요. 그때가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준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이 일이 너한테 너무 버거우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좋아요. 다만, 뭐가? 가끔 운전이 그리워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가끔 운전해도 돼. 취미로 말이야. 그래서 주말에는 할아버지 운전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준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요? 예전에는 조그맣고 수줍어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보니 정말 흐뭇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 뭐가요? 따뜻한 마음이야. 그건 그대로구나. 저는 제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붉은 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 작은 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예전에 운전기사였던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좀 더 일찍 알아봐 주셨으면 저도 좀 더 일찍. 아니야, 하준아. 그때가 딱 맞는 때였어.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잖아.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정말요? 그래. 만약 처음부터 내가 재벌 손자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거야.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를 시험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요. 할아버지가 뒷좌석에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하준아, 이제 너는 돈이 아니라 명예를 운전하는 거야. 명예를 운전한다고요? 그래, 예전에는 차를 운전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희망을 운전하는 거지. 차창 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예전보다 책임이 무겁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계세요. 비록 치매 때문에 가끔 저를 잊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제 손목에 작은 붉은 점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작은 점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고요. 진짜 가족을 찾게 해주었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운전할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명예를,
그리고 희망을 운전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